슬라브 민족 사이에는 이런 오래된 속담이 전해집니다. 몸에 걸린 양이라도 털 한 줌쯤은 얻을 수 있다. 뭔가 수상한 거래일지라도 최소한의 이익은 꼭 챙겨야 할 상황에서 이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는 거죠. 즉, 양 자체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그 털 한 줌 정도는 쓸모가 있을 거란 뜻입니다.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호주에서는 이 생각이 말 그대로 실천에 옮겨졌습니다. 단, 여기서는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백만 마리라는 게 다르죠. 그러다 보니 양털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고, 이 많은 양털을 어떻게 활용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술자들과 농학자들이 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즉, 양털은 그냥 실로 뽑아 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잠깐 멈춰볼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저희 채널 구독하셨나요? 아직이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호주에서는 이 양털을 가지고 과연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설마 진짜 땅속에 묻어버리기라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양 사육. 양은 고기나 우유만을 위한 동물이 아니라 털을 얻기 위해 기르는 거의 유일한 가축입니다. 이 축산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가 확고한 리더 자리를 차지해왔습니다. 이 두 나라는 양 사육의 두 가지 주요 영역을 서로 나눠 맡아왔다고 볼 수 있죠. 최근 통계에 따르면 양의 수가 1억 3,800만 마리에 달하는 중국에서는 주로 양고기 판매가 수요의 중심입니다. 중국은 어린 양의 고기를 수출함으로써 전 세계 시장에서 이 품목의 3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중국보다는 약간 적긴 하지만 양의 수로는 자연스럽게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 당시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약 1억 2천만 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약간 감소하여 지금은 대략 1억 1천만 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인구가 적은 오스트레일리아로서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국민 1인당 양이 무려 5마리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양의 수 자체가 아니라 그 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중국이 양 사육 산업에서 고기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오스트레일리아는 양털 생산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스트레일리아는 고급 양모 생산과 수출에 있어서 누구나 인정하는 절대적인 리더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유명한 양 품종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렇게 복슬복슬한 털을 가진 양들은 18세기에 남아프리카에서 처음 들여왔습니다. 처음에는 동부의 발달한 문명 지역에서 사육되었지만 점차 목장이 오스트레일리아 중앙부와 서부 고원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지역들은 본격적으로 개척되면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양의 나라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겁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메리노종 양의 사육지로 유명해졌습니다. 메리노는 섬세한 털을 가진 양 품종으로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는 최고급 양모를 생산하죠.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 양의 뛰어난 점은 단지 양모의 품질만이 아닙니다. 그 털의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흔한 양 품종인 메리노는 평균적으로 다른 품종의 약 3배나 되는 양모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수많은 털깎기 기록이 세워졌고 그중 최고 기록은 무려 40kg입니다. 물론 그런 털을 길러내려면 그 양은 오스트레일리아의 혹독한 더위 속에서 6년 넘게 들판을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양 사육 환경. 오스트레일리아의 자연 환경은 양 사육이 발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소나 물소를 키우려면 파랗게 풀밭이 펼쳐진 땅이 꼭 필요한데 이런 환경은 대체로 따뜻한 기후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소고기 생산의 대표국인 아르헨티나가 바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죠. 반면에 양은 소보다 훨씬 먹이에 까다롭지 않습니다. 소가 다 뜯어먹고 난 초지에서도 양은 어찌어찌 먹이를 잘 찾아냅니다. 게다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양의 경쟁 상대라 할 수 있는 소 사육이 활발했던 적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이 기본적으로
양에게는 이상적인 목초지라는 사실입니다. 면적이 무려 7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광대한 국토는 문자 그대로 수백만 마리의 양떼를 방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땅은 철저하게 정비하지 않으면 농업에는 거의 쓸 수 없지만 높은 기온과 건조한 기후 탓에 토양이 물과 바람에 쉽게 침식되면서 빠른 속도로 사막화가 진행됩니다. 처음엔 반사막지대로 바뀌더니 결국엔 식물도 자라지 못하는 완전한 사막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 땅의 환경이 너무 가혹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국토의 3분의 2는 농업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땅은 전 세계에 약 22% 정도 있지만 오스트레일리아는 그 평균보다도 더 열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안에도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뜨겁고 건조한 기후는 인간이나 농작물에겐 꼭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양의 건강에는 아주 잘 맞는 환경입니다. 물론 대형 동물에게는 이 척박한 땅에서 자란 사료작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양이나 염소 같은 소형 동물에게는 딱 알맞죠. 어쩌면 자연 그 자체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는 그 해답을 멋지게 실현해낸 나라입니다. 양모의 활용. 오스트레일리아는 양털을 토양 개량에 활용하는 방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고안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만약 양 한 마리에서 평생인 14년 동안 50에서 70kg의 털이 나온다고 가정해보면 1억 1천만 마리의 양에서 나오는 양털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죠?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산 메리노 양에서 깎은 양모의 양은 정말 막대합니다. 메리노 양털이 세계에서 가장 부드럽고 촉감이 좋다고 평가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산 울과 양모 제품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수출되고 있으며 고급 의류 제작에 널리 사용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렇게 고급으로 여겨지는 울조차 마지막으로 판매가 정점을 찍은 시기는 2019년이었고 당시 가격은 100kg당 약 2,200 호주 달러였습니다. 이후 오스트레일리아산 울의 수요는 2021년에는 800달러까지 떨어졌고 2025년에는 다시 1,240달러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양털이 과잉 생산되면서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양털을 원가 이하로 팔든 가격이 오를 때까지 창고에 쌓아두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익을 낼 수 없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결국 양털이 비료로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은 양털을 버리기보다는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이를 위해 양털을 작은 알갱이 형태로 가공하는 특수한 양모 가공기가 개발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이 양모 입자는 천연의 독특한 흡착제로서 자기 무게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알갱이가 건조한 토양에 들어가면 내부에 머금고 있던 수분이 서서히 방출되면서 흙의 수분 함량이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이런 양털 입자의 성질은 천연 흡착제인 제올라이트나 벤토나이트가 토양에 미치는 효과와 유사합니다. 이들 흡착제는 결정 격자에 포함된 원소가 토양과 반응하며 교환작용을 일으키는데 양털도 이와 비슷하게 개별 성분으로 분해됩니다. 양모 입자는 약 6개월 안에 완전히 분해되며 탄소 50%, 질소 14.6%, 황 5% 외에도 칼슘, 마그네슘, 철 등 다양한 유용한 성분으로 전환됩니다. 양털 알갱이는 수분과 미네랄을 토양에 공급하는 동시에 흙의 틈새 구조를 넓혀 식물 뿌리가 더 쉽게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이 양털 입자는 달팽이가 식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입자에는 날카로운 미세한 가시들이 남아있어서 달팽이나 민달팽이는 이 양털 장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양털 입자의 효과는 식물 주변에 뿌려져 수분을 유지하고 토양 구조를 개선하는 전통적인 나무 껍질 멀치와도 비슷합니다. 특히 이 양모 멀치가 탁월한 효과를 보인 건 자두나무에 적용했을 때였습니다. 양모 멀치를 옥수수 전분과 함께 사용하자 자두 수확량이 37% 증가했고 열매 크기도 48.9% 더 커졌습니다. 또 딸기 재배에 이 멀치를 사용했더니 기온차가 2에서 3도 더 줄어들고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시기에도 밭의 수분이 잘 유지되었습니다. 이렇게 양털을 알갱이로 가공함으로써 기존에 쓸모없던 양털 찌꺼기나 품질이 떨어지는 양털의 활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된 셈입니다.
하지만 품질이 불량한 울 담요나 스웨터 같은 제품들 혹은 규격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울 100%로 된 제품들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이런 제품을 쓰레기로 버리는 건 비용도 많이 들고 제작에 들어간 노력이나 자원을 낭비하는 셈이라 매우 아깝습니다. 결국 이들 제품은 가공되지 않은 양모나 일반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섞여 활용되게 되었습니다. 불량 담요, 양모,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 독특한 퇴비를 만들기 위해 이 재료들은 탱크 안에서 섞였고 최소한 주 1회는 휘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혼합물은 중금속이나 농약 같은 유해물질이 없는지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퇴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사받았습니다. 엄격한 검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기준을 만족했고 그래서 양털 퇴비는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입자형 비료나 퇴비 외에도 최근에는 양털을 기반으로 한 액상 비료도 점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액상 비료는 병이나 제리캔에 담겨 운반되며 양털 비료는 독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 용기로도 충분히 옮길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 하나 편리한 점은 이 액상 비료를 일반적인 분무기로도 손쉽게 토양에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털을 활용해 농작물의 수확량을 늘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거대한 건조 지역을 농지로 바꿔내는 일은 이 나라에 있어 매우 전략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처럼 양모의 새로운 활용법을 통해 양사육과 작물 재배 사이에 유기적이고 긴밀한 연결이 만들어진 셈이죠. 즉, 양이 많아지면 양털도 더 많아집니다. 양털이 늘어나면 이를 원료로 한 비료 사용량도 함께 늘고 그만큼 토양의 비옥도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양에게 적합한 목초지가 늘어나면 다시 양의 수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이어집니다. 결국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이 양털을 땅에 묻는 행동은 결코 쓸데없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불모의 땅을 생명력 넘치는 비옥한 땅으로 바꾸려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SNS로 공유도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